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와도 조사받을 수 없다라며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 오면 그냥 돌려보내겠다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서 조사 못 받을 텐데 송영길 전 대표는 왜 가겠다는 걸까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진짜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 모습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잠시 후 오전 10시쯤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하고서 한 차례 자진 출석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검찰은 굳이 오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오려는 거냐라며 불만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거 질질 수사 끌려고 하는 거지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양쪽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 전 대표는 오늘 왜 가는 걸까요? 검찰 조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출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거 이른바 출두 시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동아일보 6면입니다. 송영길 오늘 자진 출석 통보에 검찰 돌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조사 준비를 해야죠. 조사 준비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온다고 해도 조사 못한다. 돌려보내겠다. 과연 검찰청사에서 발길을 돌릴 때 송 전 대표 뭐라고 반발할지도 궁금합니다. 어쩌면 그 대목에 발길을 돌리는 대목에 송영길 전 대표의 방점이 찍힌 건 아닐까도 궁금한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속도. 한국일보가 오늘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시다 답방 앞당긴 윤 대통령의 선제 외교, 한미일 안보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금 뜨겁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는다는 겁니다. 한일 정상 간에 중단된 셔틀 외교 복원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중요한 건 한국에 와서 기시다 총리가 진전된 사과의 메시지를 밝히는 데 있겠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징계, 한겨레 신문 6면입니다. 여당 윤리위 오른 막말,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 8일 징계 수위 가닥. 과연 어떤 절차, 어떤 징계 처분이 내려질지가 궁금합니다. 소명 절차를 거쳐서 18일 전에는 결론 낸다는 분위기에 당원권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나올 때는 총선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김재원 최고는 근신 한 달 만에 최고위에 복귀했는데 태영호 의원의 이 녹취록도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재편, 경향신문 1면 기사입니다. G2 패권 경랑의 수출 구조도 바뀐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주력 시장과 주력 상품이 재편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0.5선 초선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해병대 출신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셀프 출두인 셈입니다. 검찰에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 말라는데 송 전 대표는 가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가는 송 전 대표. 검찰 조사 불가, 송
출두 시위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셀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가겠다고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 보통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는데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통보했어요.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날린 거죠, 이거. 그래서 검찰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분위기. 사전 협의한 바 전혀 없다. 오더라도 조사 못 받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황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자, 검사 출신에 검사 생활하시면서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경우 혹시 핵심 피의자가 아직 오지 말라는데 자꾸 오겠대.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아니면 이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검찰이 나를 안 부르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의 그렇죠. 감정이죠. 예. 왜냐하면 안 부른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인들은요. 안 부르면 가겠다고 막 그래요. 약간 그래서 청개구리신 건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사법기관이라는 것이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검찰이 알아서 부를 텐데 아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기다렸다가 압수수색하고 주변인들 다 조사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 안 부르고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구태여 가겠다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언론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지금 강래구 감사위원이 영장 청구됐잖아요. 예. 그러면 몸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가장 최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은 이건 수순이에요. 상수라고 볼 수 있어요. 기다리면 영장 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나는 내리케 자진 출석했다. 안 불러도 나는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주 염려가 없다. 이제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의 어떤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일단 향후 혹시 모를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이 발부하지 못하게 나는 안 불러도 가는 사람인데 무슨 내가 구속이냐라는 어떤 명분 쌓기다. 첫 번째. 그렇죠. 나는 이렇게 협조를 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여론전이죠. 예. 아니 나는 이렇게 가서 조사 받으려고 하는데 검찰이 안 받아주는 거야.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파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도망가고 안 올 것 같았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국내에서는 막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론조로 볼 때도 송영길 전 대표가 좀 죄가 없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검찰이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재사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와 관련된 상황실장, 본부장 예. 여기에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걸 다 분석 끝나야 하고요. 또 전달자가 있으면 또 수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수자 조사해야죠. 근데 마치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저렇게 막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검찰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검찰이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막 언론에 가겠다고 하니까 저것도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진행 속도를 늦추고 검찰로 하여금 신경을 좀 예민하게 해서 오히려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해지 협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검사 출신 김광선 변호사의 견해는 요건 수사 협조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계속해서 본인을 소환해달라고 사실 얘기하긴 했었습니다. 송 전 대표 입장에서도 빨리 소환돼서 조사받고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싶은 심정도 있겠지요. 들어보시죠.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아 의원님. 네. 보통 검찰에 먼저 수사기관에 먼저 가는 경우는 자수하는 경우
자수하는 경우. 그래서 제가 뭐 꼭 있거나 아니더라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여기서 돈을 조달했고 이렇게 돈 봉투를 뿌렸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자수하는 경우는 먼저 가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송 전 대표가 이미 입장 다 나왔잖아요. 돈 봉투 뿌린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이 뿌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 파리에서부터 모르쇠라는 입장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온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답할 게 송 전 대표가 자수가 아닌 이상 모른다라는 내용, 혐의 부인밖에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송 전 대표 오늘 오겠다로 강행하는 걸까요?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정치적인? 저는 김광선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다 말씀 주셨다고 예. 봐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해창 총재, 그다음에 뭐 황교안 대표, 안희정 지사 뭐 다들 먼저들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딱 나 구치소 가기 싫어 라는 정치적 제스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구속이라는 거 보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범죄의 상당성,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거가 있는데 나 도망갈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걸 가지고 혹여 있을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비. 두 번째는 오늘 10시에 이제 검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나는 최소한 검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뭐 떳떳하다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다면 검찰이 된다. 재반 수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오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수사에 협조해서 성실히 답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 거는 저는 오히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 방해하는 행위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송 전 대표 쪽 입장에서는 민주당 일각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전재수님 이거 검찰이 혹시 이거 갖고 좀 여론전 수사를 갖고 좀 시간을 질질 좀 끌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불신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불신이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 계실 때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이 몇몇 언론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뭐 7월 이후에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어떻든 조기 귀국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탈당을 했고 민주당의 상임 고문직도 내려놨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이제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사실은 이제 검찰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정건 씨 측에서 검찰이 이 녹취록을 언론에 이제 유출했다 그래가지고 검찰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수사 중인 사항, 비사실이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뭐냐면, 저 사람은 범죄자다. 이런 이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압수수색 당하는 그 화면을 보고서 범죄자로 낙인 찍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자신도 이제 정치적 행위로서 말하자면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진 출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진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입장 표명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전에 안희정 지사라든지 또는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검찰에 자진 출두했던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출두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라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때 정치적인 상황과 의도는 다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받았는데 이 송 전 대표 오늘 자진 출두 통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논평을 냈습니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사전 협의도 없이 검찰의 자진 출두에 여론전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까지
특권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까? 때가 되어 검찰의 출두 요구가 온다면 그때 진실을 고하면 될 일입니다. 송 전 대표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반성하며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경거망동하지 말고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비판, 논평을 여당은 냈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김수현 교수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캠프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이제 자금 관리 책으로 알려진 분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지금 막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 속보를 제가 어제 돌직구 생방송 도중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송 전 대표가 이렇게 10시에 출두하시면 어제 오전에 압수수색 검찰이 했는데 추가 압수수색 그 증거물 아직 분석도 못 끝낼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공권력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 본인 수사 받을 때 검찰에 출두할 때 뭐 2번 나오라고 하면 1번 가겠다, 주중에 나오라고 하면 주말에 가겠다, 이제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검찰이 아직 분석도 안 끝났고 지금 소환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굳이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싶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두할 때 검찰청 앞에서 아주 길게 검찰 탄압을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이제 송 대표도 이제 그런 식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대표가 사과도 하고 검찰의 수사도 촉구하는 등 굉장히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좌우를 떠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과정이 이재명 대표 때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탄압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우리의 단일 대우는 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성하는 듯 싶더니 예전 버릇이 그대로 나오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아직 준비도 안 됐다고 하는데 굳이 주변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송영길 대표 몇 명, 그 측근 몇 명이서 있었던 어떤 혐의라면은 그 측근들끼리 이제 입을 맞춰서 어떻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검찰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돈 봉투가 90개까지도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많게는 90명에 대해서까지 돈이 살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90명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맞출 수는 없죠. 각자 아무리 이게 이제 범죄가 너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맞춘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는 그 입을 맞추지 못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90명에 대해서 혹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되기 전에 그냥 내가 지금 나는 논리가 섰고 나는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해서 논리가 섰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그냥 내가 조사를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검찰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검찰도 준비가 돼서 수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출두하시는 게 여러모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 이른바 프랑스 파리에서 소위 말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는 정황도 나왔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줄여서 먹사연의 자금 담당자, 그리고 지난 경선 캠프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언론 일각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관계자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분이 파리에 갔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먹사연 및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 박모 씨 3월 말에서 4월 초에 파리에 방문했었다. 그런데 고 파리 방문 직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무언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첫 압수수색 직전에 어떻게 보면 핵심 관계자가 프랑스 파리로 갔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그거 가족 요청으로 방문한 것뿐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말 맞춘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물 분석이 끝나기 전에 말 맞추기 의심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이 돈봉투 의혹과 아무 상관없는 연구 조직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의심인데 먹사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그 과정에서 일부 PC 하드디스크가 최근 포맷됐거나 교체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오늘 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 김광삼 변호사님, 송 전 대표의 오늘 출석 통보, 출석 강행과 이른바 증거인멸 정황 내지는 말맞추기 의심 정황과 뭐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과 같이 일종의 증거인멸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검찰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되고 포맷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을까? 사실 죄가 없다고 하면 이거 포맷하고 뭐 감추고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복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검사하셨잖아요. 네. 하드디스크를 아예 교체하면 그 뭐 새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포렌식을 해도 나올 게 없는데 이 하드를 밀어버린다고 하잖아요. 포맷을 해버리면 포렌식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복원이 됩니까? 포맷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이 물리적 포맷인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네, 일종의- 완전 초기화를 한 것인지 예. 이제 거의 뭐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정도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했는지 이제 그거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PC의 사용 연한이 너무 오래될 경우는 PC를 통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는데 하드 디스크만을 교체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 하드디스크만 교체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연한이 되면 컴퓨터 자체를 바꾸죠. 일반적으로. 물론 뭐 하드디스크 자체에 어떠한 뭐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랄지 그런 경우는 뭐 물론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 교체 자체가 이제 시점을 봐야 돼요. 그 타이밍이 수사하는 과정에 일어났는지 적어도 보도가 되고 아니면 이전에 검찰에서 수사했다는 걸 이제 감지하고 하드디스크 교체했다거나 이제 포맷했다고 한다면 그건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한 거겠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포렌식이 가능한 포맷 또는 교체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먹고 문제 사는 연구소가 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동서남북 포럼이라고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 포럼이에요. 이건 뭐 전역적으로 사조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이름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을 시켜서 회비도 받고요, 기부분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먹고 문제 연구소의 상당한 일원이 경선 캠프에 있다는 거고 현재 돈을 뿌리고 한 사람들이 또 이 대표적인 게 이정근 전 부총재잖아요. 그 사람도 사실은 여기에 멤버예요, 회원이에요. 그리고 뭐 관련된 뭐 윤관석 의원이랄지 그런 걸 보면 이 캠프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회계장부를 압수했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9,400만 원 말고도 또 이게 뿌려진 게 아닌가 이 부분을 검찰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전에 밝혀진 이제 9,400만 원보다도 상당 부분 더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이제 검찰에서 밝혀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그리고 당시 경선 캠프의 회계 담당자가 지금 저 연구소에도 근무하고 있는데 3월에 파리를 갔었다. 과연 수사기관은 어떤 걸 의심하고 있을까요? 정말 송 전 대표 해명대로 가족들의 요청대로 사적인 방문이었을 뿐인가요? 검찰은 이 모든 것을 수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송 전 대표에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증거물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송 전 대표가 잠시 후에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가봤습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송 전 대표가 온다고 하고 기자들 앞에서 무언가 메시지를 발표하겠죠. 검찰은 한창 증거물 분석할 시간인데 지금 송 전 대표가 온다고 중앙지검 앞에 기자들도 운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빠질 수밖에 없는 입장. 과연 검찰이 돌려보낼지 들어와서 차는 한 잔 드리고 돌려보낼지 문전 박대할지 아무도 모를 상황. 그 상황,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풍경입니다. 번잡한 풍경 생방송으로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여러분들에게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때도 집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도 교체하고 동양대에 있는 PC를 통째로 정경심 교수 측이 이제 들고 나왔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해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다라는 정말 희대의 궤변을 시전한 바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과는 꼭 같다고 볼 수 없겠지만 연구소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되어 있다. 과연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워요. 하필 그때 파리에 방문해서 김소영 교수님 가족들이 요청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가족이 이제 요청을 한 게 송 대표가 잘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또 가족이 걱정이 되면 직접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가족이 송 전 대표 가족입니까? 네, 송 전 대표 가족이 송 대표가 잘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뭐 이래서 갔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꼭 바로 그 사람이 회계를 담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 요 가족의 요청으로 딱 그 시기에 파리를 가야만 했던 것은 좀 냄새가 나죠. 물론 정말 무관할 수도 있어요. 무관할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충분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 나중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좀 이상하다. 왜 하필 그 시기에? 하필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먹사연의 여러 가지 PC도 다 증거인멸이 된 상황이고 모든 것이 좀 수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총무 박 씨가 파리를 방문한 건 송 전 대표가 잘 지내는지 가보라는 가족의 요청으로 이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파리에 방문한 것으로 안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득 궁금한 건데 전재소연님, 송 전 대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면 화상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송 전 대표 가족분이 이제 가면 될 일을 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이 막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평상시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 일들도 이제 의심을 받을 수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왜 하필 이 시점이지?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단체 관광을 갔다라는 그런 이제 해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말맞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네. 근데 지금 뭐 추측해가지고 예단해서 그렇게 말맞추기 하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좀 조심스럽고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다라는 게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 측 입장입니다. 박정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 자체만 보고 나면은 뭐 전혀 사건에 대해서 인지 못하는 시점이다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사건이 발단이 있었던 거는 작년부터예요. 작년부터 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미 작년 연말부터 이 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무언가 냄새나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저는 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인지를 시키고 지침을 받기 위해서 갔었다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갔다 와서 향후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국내 귀국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들어올 때는 어떤 얘기를 할 건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먹고 사는 연구소에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제 추측으로는 다 그때 정리가 돼서 입을 맞추기 위한 정황 아니었나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뭐 몰랐던 거다, 가족 요청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좀 후에 10시에 기자회견 한다고도 합니다만 그냥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실과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 팩트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낱낱이 알려주는 그런 자세에서 또 있게 되는 무언가의
본인의 이 뭐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달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는 저는 본권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보여져요. 예, 물론 이런 점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워낙 전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이고 회계 담당자 박모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시기에 함께 파리로 관광을 위해서 출국했었다라는 일각의 설명도 있기 때문에 파리 단체 관광차 송 전 대표의 안부를 물으러 간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사기관이 입증해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다가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가 어그러진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지금 갈팡질팡하다라고 판단한다는 주장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송 전 대표의 직접 금품 조달 가능성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9,4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 돈의 출처를 찾아서 여기저기 뒤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거기서도 안 나오니까 이제 송 대표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검찰 수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단계다. 김의겸 의원 주장대로라면 검찰 수사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송 전 대표가 기습 출두하겠다는 얘기라 잠시 후 송영길 전 대표 모습 보이면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광원 팀의 새바람이라는 소식도 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의 시도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청년 최고위원이죠. 청년이자 최고위원이죠. 장경태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발의했을까요? 이재명 방탄 선거법 개정 발의, 이재명 방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선거법 개정 발의. 이게 또 정확한 표현이겠죠. 현행 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 후보자가 행위, 경력, 재산 등 허위사실 공표 땐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주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장경태 의원의 개정안 발의 내용대로라면 행위가 빠져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래서 방탄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법적인 용어잖아요. 행위가 빠지게 되면 이게 뭐 어떤 파급이 있는 건지, 처벌할 수 있다라는 저 법적인 용어 행위는 어떤 의미인 건지,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어요.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인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공표하는 경우 이제 처벌하고 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제 재산을 허위로 한다랄지, 자기의 학력을 허위로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분이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해도 이걸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자. 근데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행위로 한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초장을 나는 아는데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부인한 행위. 그렇죠. 부인한 행위잖아요. 모른다는 행위. 자신에 관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이제 빼자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발의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기소는 당연한 걸로 생각됐거든요. 그럼 거기다 이제 부칙에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법을 발의해서 시행되고 공포한 시점부터 시행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수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한 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게 하자. 사실 이 소급 적용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그렇죠. 아니 원래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헌법에는. 그런데 오히려 물론 이제 유리한 경우에는 이제 소급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되면 이 법에 의해서 결국 처벌받지 않게 하는, 우리가 이제 면소 판결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소를 면할 때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만약에 이게 행위에 문제점이 있다면 전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 결정이 있었어요. 예.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또 이거 관련해서 이전에도 이제 발의가 되고 행안위 전문위원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얘기했고요. 중앙선관위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미 얘기가 많이 된 사안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법 개정을 하려고 했을까?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재명 대표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행위를 처벌하지 않게 되면 이 선거가 완전 혼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뭐 내가 전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제 합헌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렇군요. 장경태 최고위원의 해명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 대표 방탄용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거수사까지 확대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 초법을 규탄하고자 시행령 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방탄과 관련이 없다. 라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저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고 소급 부치까지 넣어놔서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이재명 대표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법사위 멤버이자 돌직구 멤버인 전주혜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가 증발되게 되는 셈입니다. 본인 방탄을 위한 인천 계양을 방탄 출마, 당대표 방탄 출마, 방탄용 당헌 개정, 방탄용 쌍특검 밀어붙이기에 이어 이번 방탄용 입법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장경태 최고는 방탄용 아니다. 이 대표를 위한 발의안 아니다. 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 박정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참담한 느낌이 있어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좀 전에 우리 김수경 교수님께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하면서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이렇게 막 남용해도 되는지, 지금 도대체 국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그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참 참담해요. 그러니까 뭐 뻔하잖아요. 방탄용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그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되고 그걸 그마저도 또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슬그머니 작년에 행안위에 입법으로 올려놓은 거는 또 어떤 의도인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방탄이지. 그거 말고 어떤 게 방탄이에요. 그리고 글쎄 장경태 최고위원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일련의 뭐 저런 상황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또 뭐 가까운 척도 해요.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하면서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누굴 데리고 얘기를 해도 이게 당연히 방탄이고, 그다음에 이 법이라는 것도 딱 단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장경태 최고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이 공동 발의한 사람들이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행안위 내에서 그 숫자로 계속 요즘 상임위에서 보면 민주당이 막 숫자로 다수결로 해갖고 통과시키고 법사위도 없애버리고 본회의 가갖고 그냥 180석 가지고 땅땅땅 치잖아요. 입법화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다른 건 지금 한 7, 8건의 혐의가 있는데 김문기 전 사장을 몰랐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있는 지금 선거법 문제는 면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거 그냥
있어서는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도 가 있다라고 좀 과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민주당 다른 의원들의 반응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 자, 일단 발의는 됐어요. 이제 통과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작년 6월 달에 발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6월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법을 발의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제가 이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대표 발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예,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발의한 법 중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되는 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통과되는 비율이 한 7, 8%, 6, 7% 되나요? 굉장히 드물군요. 예,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로 돌아가는데 이 통과되려면은 관련 부처 의견, 그다음에 국회 법제실이라든지 입법조사처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를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동이 걸리면 사실상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지금 국회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행위 조항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과연 기억의 영역, 그러니까 사실 팩트의 영역이 아닌 기억의 영역까지 이 행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범위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국회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6월에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논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손 칩시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이 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가지고 유죄받은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의 통과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됐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면소되는 건데 죄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죄가 면소되는 것인데 이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민주당이 했다면 그럼 큰일 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상을 좀 과하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유튜브 방송을 나란히 이 시점에 같이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을 좀 무서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 난 너무 억울해.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인상이 좀 눈이 작아서 그런 거죠. 이제 그동안 귀엽다고 하는 건 위로 얘기죠, 위로. 제가 대표님께 귀엽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장경태 의원 얼굴 크게 나오게 만들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제가 안 되겠다. 네. 뒤로. 이제 됐습니다. 네. 뒤로. 네. 요즘에 또 이렇게 볼을 가리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최근 부쩍 가까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대표가 사실 최고위원들이랑 다 한 분 한 분 다 친밀해야죠. 당연히 친밀해야 되는데 유독 또 이 법안 내용 쭉 보다 보니까 더 가까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대표랑 가까운 건 여러모로 유리하죠. 아무튼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대표랑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김건희 여사가 조명을 사용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나도 잡아가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도 고발해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둘의 사이가 아주 가까워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발의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늘 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자가 법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법 시스템이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것의 정황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타이밍상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의들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사법 체계를 그만 교란시키고 차라리 이재명 처벌금지법을 하나 딱 만들고 나머지 법은 그냥 날벼락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법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뭐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국민을 너무 바보로 하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자기네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하고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검수완박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이 공직선거법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자기가 자기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그 법을 굉장히 느슨하게 만드는 개정안을 낸 거예요. 이런 건 정말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만 공권력을 사용하는 게 문제여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입법권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법을 고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입법권을 박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입찬소리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급한 건 입법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린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과연 장경태 의원을 뽑았던 동대문 을 지역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의 입법을 동의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자기 목숨이 걸린 뭐 선거법이라던가 뭐 그 지역구를 바꾸는 문제라던가 국회의원의 밥그릇이나 국회의원의 뭐 수사라던가 국회의원의 목숨줄이 달린 이런 법을 자기 손으로 느슨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발의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서 이게 방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전 모독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복당 조치가 내려진 민영배 의원이 소회를 밝혔는데 일본어까지 쓰면서 굉장히 좀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혼자 있다가 이제 함께 있게 되니까 안도감이랄까 포근함 같은 게 우선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제가 이미 이지매를 세게 당한 느낌이었어요. 따돌림 그리고 배신 이런 걸 들었다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그런 어떤 서운함을 느끼신 건가요? 전투가 벌어지면 술탄을 적진을 향해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 참호에다가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제 민영배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좀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뭐 박용진 의원 등등 민영배 의원 복당, 원칙 없는 복당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특히 이상민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는데 아군의 수류탄을 던지는 거다라고 또 민영배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의원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발언의 수위가 더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크게 국민들께 철저하게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이 죄송한 것을 말하자면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보답하겠다. 요 정도로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영배 의원의 지금 이 발언 모습은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우회적인 비판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라. 근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더 있는데 저거는 민영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전체의 문제예요. 민주당이 꼼수 탈당해갖고 국회가 정해져 있는 절차를 무시해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기인한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절차가 잘못됐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해야 되는데 글쎄 민영배 의원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 복당했죠. 그전에 무슨 그 뇌물 혐의, 정치자금 혐의가 있었던 몇몇 의원들 복당했죠. 이렇게 가다 보면 전 윤미향 의원도 복당할 거고 뭐 다 복당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까 싶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깔끔하게 사과하되 민주당 차원에서 대표가 원내대표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입법권, 국회 절차 다 무시하는 건 너무 국민들을 쉽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비명계로서 압도적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쇄신 의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내 지도부에 비명계들을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쇄신 의총 어떤 내용일까요? 돈봉투 의혹 수습 위에 여는 쇄신 의총이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조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출당 조치 논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독인데요.
쇄신의총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느냐. 어떤 사안도 쇄신의총에서 논의해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사를 쓰는지 저는 얼른 납득이 안 됐습니다. 법조계 출신이 아니신데 전 현직 대표님 사업이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전혀 그건 아니고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쇄신과 통합, 확장성의 보강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인선인데 인선의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150조 노래방, 한미일 협력 가속. 민주당에서는 이번 순방 절차에 대해서 150조짜리 노래방이다라는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전통적인 안보 동맹의 가치가 확인됐다라며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도훈 용산 대변인실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냉랭했던 일본과의 관계에 물꼬를 윤 대통령이 텄고 한미 간의 전통적인 동맹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협상으로서 합의를 한 건데요. 이번 달 5월에 연달아서 한미일 3국 간의 외교 일정이 빽빽히 잡혀 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죠. 이달 7, 8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12년 만에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부활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달 19에서 21일은 G7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 이 연쇄회담의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빽빽히 포진돼 있습니다. 5월은 외교의 달, 4, 5월은 외교의 달인 셈이죠.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는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32.6%에서 34.5%로 반등을 했습니다. 2월 넷째 주에 40%대로 회복을 했다가 여러 가지 최고위원 리스크 등등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그리고 이번 한미 회담 관계가 있겠죠? 물론이죠. 이제 여론 이 전문가 역시도 이번에 지지율 상승은 전적으로 방미 성과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아메리칸 파이 열창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 방미 일정 가운데서 민주당의 좀 과도한 비판도 많았었거든요. 좀 뭐 무리한 프레임이다 이런 지적도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그 내실을 좀 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관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가서 설파를 좀 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 미국 어떤 주류들의 마음을 좀 굉장히 많이 울렸던 이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이 냉철하게 보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문제가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설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내홍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이 상승세가 좀 무겁게 올라간 측면도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미 성과 자체만 보고 그 내용 내실만 좀 들여다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더 가파른 속도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 때문에 조금 그 상승세가 주춤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미국 순방 장면 중에서 어쨌든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뽑는
잘했던 장면이랄까요?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영어 연설도 했었고 의회에서. 네, 미 의회의 연설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 의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동맹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사실은 그들의 언어로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립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그 미 하원 상원 의원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인가였나요? 천안문을 가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미국과의 완전한 신뢰 회복, 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연설 장면이라고 꼽고요. 그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산업 협력, 그다음에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어떤 분기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저 장면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영어 발음도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뭐 여야 양쪽에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들리고 있는데 원래 대통령이 영어를 저렇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연습도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음에 대한 평가가 많은데 뭐 어제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영어 강사를 하셨던 분들도 영어 발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성식 선생님. 예, 근데 사실 저 뭐 영어 발음에 대한 평가 옛날 선생님, 오성식 선생님. 평가를 뭐 하기보다는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공기처럼 느꼈던 중요한 자유의 가치 같은 것들을 그 어떤 미국 정치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그 하원 의회에 가셔서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발음 내용보다도 그 내용 자체에 저는 굉장히 조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짧게 한 전재수님. 예, 짧게 한 말씀은 저도 김재섭 최고위원 말씀에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딱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전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이 이번엔 아쉬운 장면 한 장면 퍼달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 그 영어 연설도 잘하셨고 박수도 많이 받고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 가장 힘 있는 패권 국가에 가가지고 저런 모습 보이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전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거들랑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전기자동차에 말하자면 7,000달러에 달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자칫 잘못하면 미국 정보기관의 설계 도면이 뺏기고 기술 기밀이 뺏기고 또 영업 자료, 비밀 영업 자료가 미국 정보기관에 뺏기게 되는, 또 적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게 되면 미국에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 반도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게 입법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미국 의회에서 말하자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당신들의 도움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근데 최근에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IRA와 반도체 지원법이 있으니 이것은 입법 사항이니까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사항,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잘 좀 챙겨봐 달라. 이 말씀 한 말씀 정도 했으면 정말로 완벽한 연설이었다. 저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이번 한미 순방과 관련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150조짜리 노래방이다. 라는 가혹한 평가인데 들어보시죠. 미국의 그 한국 투자액이 7조 원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건 153조 원으로 지금 재산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한 곡에 150조 원짜리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 한미 순방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았는데 이제 그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것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게 뭐냐 150짜리 노래방이다라고 굉장히 역대급 가장 가혹한 평가를 내놨는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의 비판은 항상 기승전 노래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기승전 노래방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비판을 다 노래방으로 귀결시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청담동 가라오케. 청담동 가라오케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뭐 미순방도 노래방으로 굳이 비유를 하신 걸 보면 김우겸 의원께서 평상시에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김우겸 의원의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한미 핵공유 선언에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 아니죠. 핵공유의 완성은 양국 간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핵공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유사시에 핵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일이 터져가지고 이 나라를 믿지 못한다. 이 양국 간의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어떤 핵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 양국 간의 어떤 동맹의 단단함 같은 것들인데 기존 정책이랑 똑같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핵공유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핵공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저 나라를 믿을 수 있다. 저 나라는 튼튼한 우리의 동맹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랑 전혀 다르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유사시에 미국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을 다들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그 방미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이제 우리 든든한 우군이다라는 확신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의심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우겸 의원이 핵공유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우겸 의원이 150조 원짜리 노래방이라고 비판했던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노래하는 지가 70년이라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요 장면, 자 김수영 교수님, 스탠포드에서 유학하셔서 미국 생활 오래 하셨는데 150조짜리 노래방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 의원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의겸 의원과 좀 이해가 다른 거죠. 대통령실의 해석과 야당의 해석이 다른 건데 좀 가혹한 평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무엇보다 김의겸 의원이 더 이상 이 스피커로서의 공신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혹독한 비판을 해도 별로 임팩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뭐 윤 대통령 이제 영어 연설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시는 것도 나왔는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지검의 송영길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9시 59분 0초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뭐라고 발언하는지 들어보시죠. 발언 없이 지금 중앙지검 저기가 입구거든요. 과연 송 전 대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면담 요청을 했어요. 송 전 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무튼 그쪽에서 언론을 통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김영철 지금 반부패수사 2부 부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그쪽 연락이 안 왔습니까? 김영철 부장님 한번 지금 사무실 확인 좀 해보세요.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전화 좀 해줘보세요. 일단 제가 먼저 통화를 해볼게요. 네. 네, 지금 출입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검찰에서 출입 등록 안 해놨죠. 송 전 대표 오지 말라 그랬는데 자진 출두해서 면담을 요청했다라는 게 송 전 대표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1층에 있는 출입 관리 쪽에서는 등록이 안 돼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라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화를 한번 해보라. 송 전 대표는 요청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저쪽에서 사전에 협의된 거 없다라고 하면 송 전 대표 여기서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길어지는 상황. 검찰 쪽에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를 했었는데요. 네, 받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검찰 자진 출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 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은 답변을 뒤로 미룬 상황. 대표님 입장문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입장문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면 바로 입장문을 낭독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입장문 낭독이 먼저고 질의응답은 나중에 받겠다라며 지금 자세한 질문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제가 한번 통화를 하고 싶어서. 자, 연결이 안 됩니까? 지금 부장검사 쪽에서는 송 전 대표 쪽에게 이미 오늘 조사는 불가하다라고 먼저 좀 나가시겠어요? 답변을 했고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송 전 대표도 입장은 전달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수사검사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겠습니까? 먼저 좀 나가시면 자, 송 전 대표는 여기서 발걸음을 돌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관선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제 발걸음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죠. 근데 저걸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겠죠. 일단 뭐 변호사 통해서 면담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장검사한테 면담 요청했으면 부장검사가 우리는 지금 면담할 필요도 없고 면담할 수 없습니다. 안 오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뭐 저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결국 저는 이제 정치인 쇼라고 보고요. 원래 저희 들어가면요, 거기 입구에 직원이 있어요. 그럼 직원에게 나 몇 호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안 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또 연락해달라면 거기서 전화를 하죠. 그래서 누가 찾아왔는데 올려보낼까요? 그러면 아니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올려보내거든요.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동맹 국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1950년 북한 침공으로 국가 존망이 위태로울 때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알지도 못한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와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긴밀한 관계가 바로 동맹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는 그냥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온 우리의 역사,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또 미국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미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갖고 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준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제 한미 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입니다. 우선 안보동맹으로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 억제의 추진 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 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 그룹 NCG, 이 그룹은 한미 간의 1대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기획 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상대의 선의의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53년도 처음으로 동맹이 체결될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은 우리의 성장과 자유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우리 국방력의 현대화와 함께 한미 상호 방위 수준이 격상돼 왔습니다.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 동맹은 공군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 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저와 동행한 120여 명의 경제인들과 미 측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함께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첨단 산업의 전 분야에 걸친 양국 기업의 공급망 협력에 대한 그 열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의 바이오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고 또 우리 배터리 기업이 조지아와 미시간을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 등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번에 한미 NSC 간의 신설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 동맹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희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의 주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총 59억 달러의 대한 투자를 결정했으며 양국 기업 기관 간에 50여 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일정을 마치고 방문한 보스턴에서 하버드와 MIT를 찾았습니다.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를 지닌 교수들과 토론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며 느낀 것은 자유의 상징인 하버드와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인 MIT가 미국의 미래를 선도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유의 정신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오 헬스, 생명과학, 로봇, IT 분야 등에서 산학 공동연구의 생태계를 구축한 보스턴 클러스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혁신을 창출하는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유시장 메커니즘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근교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미래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식별 발굴해내는 기술 개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식별해서 유망한 연구팀과 연구기관에 국가 R&D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그로 인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관학 조인트 벤처 모델을 체계화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우리의 자유를 더 확장시킨다는 것을 보스턴 클러스터의 작동 체계가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은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서 양국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워너 브라더스,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유니버설, 소니 픽처스, 디즈니 같은 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 양국 문화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 투자에 큰 관심과 의욕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 세계 시장과 단일 시장화하겠다. 얼마든지 투자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발견이 되면 전부 해소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 동안 K 콘텐츠에 25억 불,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은 양국 문화 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 동맹으로 발현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와 인문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양국이 6천만 불의 공동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입니다. 또한 웨스트 프로그램, 미국에서 1년 6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도 연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연장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미 간의 R&D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 첨단 분야의 인력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R&D에 투자를 하면 양국의 전문 인력들을 연구자들을 상호 교류를 시킴으로써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작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기정통부와 미국 나사가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 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 카사가 미국 나사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우주 동맹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6.25 전쟁에서 양국 청년들이 흘린 그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 동맹이 청년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정부 출범 1주년이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후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이번 한미 순방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송영길 전 대표의 출두 장면도 생방송으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오늘 속보가 참 많은 날이군요. 60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개인적인 잠깐의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